최근 이제 중국 측에서 GNU23 이제 LK99의 중국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서 자기 걸로 이름을 바꿨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아쉽다고 하지만 중국의 뭐 이렇게 뭐 스틸 시도를 아쉽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입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 분들이 이제 차이나 23이라 할게요. 그냥 부르기 편하게 차이나 23을 이제 특허 전략을 세웠는데 사람들에게 뭐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논문 작업을 하고 편향적으로 순편향 여러 사람들과 이래서 중국은 또 희한하게 이 그 초연도체 연구에 대해서 협동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뭐 중앙당의 지시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비가 중국은 연구비가 요즘 잘 나오는지 잘 나온다고 하는데 별로 서로 견제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게 다 그 교수들이에요.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들인데 이제 남의 거를 빼앗아간다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되게 정보 공유가 활발하고 특히 GNU라고 하면 그 대학교 이름 중난대학교를 그냥 썼는데 중난대학교 써도 그렇게 또 거리낌 없어 하는 눈치더라고요. 이름도 아니라 한국으로 따지면 뭐 고려대가 KU23이라고 붙인 건데 이걸 뭐 거리낌 없이 GNU23으로 하자고 하는 걸로 봐서 중국은 또 희한하게 이럴 때 협동심이 강해서 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네요. 김정은의 여행 중에 방탄열차가 발견됐다는데 뭐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예전부터 익숙하죠. 한국 군필자들이라면 북한 지도자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선호하는 고급 마차 요 방탄열차 올리브색 열차가 월요일 러시아 국경을 통과했다는데 이걸 늘 타고 가는 거는 뭐 익숙하죠.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필요한 물자 탄약이죠. 크렘린궁 대변인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서 약 750마일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한 기사에 밝혔다.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또 국무위원장이라 할게요. 앞뒤로 경원이 배치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을 기다리게 할 만큼 약간 조금 지금 글로벌 위상이 좀 높아졌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북한 지도자의 해외 순방은 폐쇄적인 북한 정권이 이전의 행동으로 돌아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에. 근데 2023년에 조금 이제 국격이 업됐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어차피 러시아의 지금 가장 문제가 탄약 부족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간 거기 때문에 거의 국빈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 뭐 열차 압록강 건너는 모습은 한국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 북한은 모스크바의 주요 군수품을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았지만 몇 달 전 바그너 그룹의 로켓과 포병 탄약을 공급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더욱더 공급하려는 논의를 하러 갔겠죠. 이렇게 또 한국과 북한의 대치 상태가 해외로 수출되는 좀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군산복합체로 한국과 북한이 조금 그 발전하는 계기가 이번 러시아 분쟁을 통해서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이처지에서 LK99처럼 파티하기라는 제목으로 6시간 전에 그 글이 올라왔는데 상온의 상압 초연도체에 대한 주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은 지금 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도핑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갑자기 되게 긍정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적으로 써줬어요. 긍정적으로 뭐 이러한 LK99 같은 관심이 나쁘지 않았다. 조만간 APL 머테리얼즈에 대한 그 논문 게재가 올라간다고 소문이 다 난 상황에서 네이처가 한 발 더 세 번째 기사인데 굉장히 또 마지막은 긍정적으로 써줘서 뭐 지금 예전에 프리프린트라고 하면 아카이브에 먼저 올린 거라고 하겠죠. 논문 먼저 올린 건데 이와 같이 예외적이고 주목할 만한 사례 그리고 기존의 동료 심사가 아마도 상황을 다르게 처리했을 것이고 커뮤니티가 새로운 유입 팬들을 계속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LK99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세 번째 기사에서는 신기하게 LK99가 맞다 아니다라는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제 동료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LK99가 좀 긍정적으로 된다면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용화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네이처도 이제 슬슬 혹시나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만큼 지금 APL 머테리얼즈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네이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네요. 폭스바겐이 전기차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데 그 맞는 말이긴 해요.
지금 이겨내지 못하고 있고 예전에 위용 뭐 휘황찬란했던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들 다 안 팔리고 있어요. 뭐 포르쉐니, 아우디니. 폭스바겐은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강자로 군림해왔지만 독일 제조업체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폭스바겐이 갈 길을 이를 위기에 처하다. 자동차 강국인 중국은 전기차를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빨리 따라왔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뒤쳐져 있으며 중국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 기타 현지 브랜드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모델의 수를 2배로 늘렸으며 대부분 폭스바겐 제품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자동차 혁신의 리더십을 확보하여 벤츠, BMW와 함께 독일 대기업의 클래식카인 아우디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우디 고급 브랜드의 그 제일 이윤이 많이 남는 게 아우디죠. 폭스바겐 그룹 중에. 생각보다 아우디가 전기차 전환이 좀 늦어지면서 차는 잘 나왔는데 잘 안 팔려서 폭스바겐은 테슬라, BYD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고 사실 테슬라, BYD가 지금 전 세계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현대차가 글로벌 한 3위 정도 돼요. 선호도나 판매량으로나. 그냥 폭스바겐이 노란색인데 잘 따라오지 못했죠. 지금 BYD가 저가 시장 그리고 테슬라가 고가 시장을 양보하는 가운데 예전에 아이폰이라 해야 될 거예요. 아이폰이랑 삼성 같은 관계처럼 이제 양대 산맥이 중국 차랑 테슬라, 미국 차랑 양분화되는 시장이고 제 3의 시장으로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독일 차들이. 이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폭스바겐에 최근에 가보니까 이상한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이런 걸 계속 미는데 폭스바겐 그룹이 그러지 말고 그냥 스포츠카 같은 거면 스포츠카를 내든지 전기차로 SUV면 진짜 대빵 큰 SUV를 내든지 해서 좀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죠. 이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많은 보조금이 투하되면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하게 된 것에 대해 이제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좋지 않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대부분 좋지 않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을 보면요. 글로벌 수익률이 다시 평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하다가 이제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같은 자산 격차의 심화가 발생하고 말았죠. 비트코인은 그냥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고 비트코인도 2017년에 산 사람이랑 2023년에 산 사람이랑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결국에 이러한 모든 보조금들은 세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간기업과 시장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반인들에게 되게 안 좋죠. 일반인들에게 안 좋고 정치적 능력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만 좀 좋은 시절이었다 라고 대부분 판단하고 있네요. 이제 현재 미국의 소비자를 이끄는 게 굉장한 소비력인데 2024년 초에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이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인데 얼마나 미래에 소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했나 보네요. 응답자 526명 중 절반 이상의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개인 소비가 2024년 초에 줄어들 것이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면 2024년에 돈 쓸 거 다 쓴다 하는데 근데 이게 1년 전에도 이랬어요. 1년 전에도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미국 소비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저축을 좀 줄어들면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군분투해서 빚을 갚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또 그 금리 특히나 주담대 금리가 미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만큼 소비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블룸버그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평균치 사실 평균치라기보다는 좀 높긴 해요. 예전 19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저금리라는 거죠. 아직도 2000년대 초반이랑 비교하면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초에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이죠. 24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얘기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크레딧 미국도 신용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져야지 사람들이 소비할 맛도 나고 그리고 지금처럼 저축을 좀 줄이면서 소비를 하는 미국인의 행태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다시 블룸버그가 분석하고 있는. 현대 CEO 직업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AI는 경영진을 다시 유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EO들이 데이터 분석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면서 약간 반 비꼬는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챗GPT 및 기타 AI 기술의 부상으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업무는 쉽게 자동화할 수 없습니다. 바로 CEO입니다. 결국 작가, 교사, 은행원, 변호사 대부분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챗GPT 및 기타 AI 기술의 부상으로
안전해 보이는 유일한 직업은 이상하게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쉽게 전화되는 역할입니다. 바로 CEO입니다. CEO가 사실상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구 바꾸기는 어렵죠. CEO를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AI로 바꾸자는 말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긴 해요. 그러한 개념은 직원을 AI로 대체할 거예요. CEO를 AI로 교체해 봅시다. 뭐 말은 좋지만 사실 직원도 AI로 대체하기 어려운데 CEO를 AI로 대체하기는 더 어렵겠죠. 아이들 눈의 별.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제품에 직접 기여하지 않아도 되는 임원은 가장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을 다 임원을 AI로 교체하고 밑에 직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 잘 해나간다는 예전부터 많은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다 실패한 것이 생각보다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에 뭐 자동화 AI 이전에도 뭐 단순한 수준 AI를 갖다 놓는다 해도 생각보다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조직들이. CEO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성공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건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I가 책임감을 대체할 수 없고 CEO의 역할은 아마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중국 경제가 신용과 CPI 개선으로 안정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해서 항생 인덱스도 꽤 많이 올랐는데 중국 분들이 조금 경제 호황기에 돌아서길 바라야겠죠, 다들. 중국 왜 안 뜨죠? 신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됩니다. 월요일 인민은행이 통화 방어를 강화하면서 위안화 랠리를 펼치다. 중국의 신용 수요가 개선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으며 8월이 근데 0.1% 상승하긴 했어요. 0.1% 너무 약하긴 한데 핀포인트 자산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주에 있는 정책 조치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0.1%그 물가 상승률이라서 간신히 마이너스 0.1%보다 높으니까 디플레이션 아니라는 건데 최악의 경기 침체 7, 8월이 최악의 경기 침체였는데 그나마 나름 잘 버텼다. 정책금리, 모기지금리 및 주택구매 계약금 요건이나 한국으로 따지면 주담대 푼 거죠.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로 일단 끌어올렸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부동산 때문에 망했으니 부동산으로 살아나야죠. 보면 부동산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 2023년 최저치인 65% 이하에서 상승했지만 정크본드 이제 뭐 거의 정크본드 말고 정크본드죠. 부실채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고 이는 게임 체인저가 아닌 한계적인 긍정적 요인. 이 랠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국 분들의 랠리가 지속되려면 지속적인 중국 중앙당에 돈이 엄청나게 풀어져야겠죠. 결국에 돈 살포 방법밖에는 정답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저금리 없이도 중국 혼자서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겠죠.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 지원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분들도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 돈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달러 채권이 들어간 거죠. 결국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국제 경기가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많은 국제 관심이 높아질 것 같네요. 중국 FX 포렉스 트레이더들에게 위안화 투기에 대한 경고하며 급격한 반등을 부추기다. 중국의 경고 이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1% 상승했는데 중국의 경기 하락을 용인할 것이라는 우려로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제 한국에서도 소문이 떠돈 게 중국이 일부러 경제 침체를 할 것이다. 뭐 사실 이런 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죠. 무슨 자기 똑똑해 보이려고 애널리스트들이나 트레이더들이 잘난 척했는데 어느 누가 중앙당의 민주국가에서도 정치 권력자라면 누가 자기 명성을 흠집내고 싶어 하겠어요. 경제가 참고로 한국에도 경제가 나빴을 때 독재자분들이 좋지 않은 결말 맞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아마 한국의 7, 80년대 군사정권의 말로를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경제가 좋으면 자기 말로도 좋다는 걸. 일부러 떨어뜨리지는 않죠. 물론 이제 일부 떨어뜨릴 수 있는데 뭐 자기의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으면 중국 투기꾼들에게 강력한 구두경고를 보내고 투자자들에게 기준 환율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바로 중앙당의 또 그 사회주의 자본주의 정책 중국 뭐 이게 바로 그 뭐죠 화교식 정책 매도 금지령 매도 금지령도 있었죠. 매도 금지령 살 수만 있는 농담 아니고 한때
그 주식을 살 수만 있고 팔 수는 없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어쩌고니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위안화 관리 통화를 16년 만에 최저치에서 끌어내린 조치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월요일 성명에서 금융 규제 당국을 필요할 때마다 시장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안화를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럼 좋죠. 위안화 안정적인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 돈을 풀기 시작하면 위안화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래야지 또 수출 경제가 살아나가지고 중국이 내수로 돌릴 수 없다는 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항복 백기투항하는 건데 중국 경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지난주 위안화는 달러 대비 2% 고정 거래 밴드에서 약세 끝자락에 가까워질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위안화가 지금 전 세계 꼴찌인데 한국도 만만치 않게 꼴찌였다가 한국 조금 올랐어요. 한국 가치가. 인민은행의 위안화 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략가들이 중앙은행이 위안화 하락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며 약세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너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중앙은행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긴 어렵죠. 일단 그리고 돈을 풀고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풀린다는 거고 띄우려면 돈을 자신의 가치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간 뭐 실업률 40%인 것보다 일단 취업한 다음에 화폐 가치가 좀 10% 하락하는 게 낫겠죠. 유권자들은 경제 때 더 나아졌지만 바이든을 신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론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경제에서 패배하면은 어떤 선거 제도 독재자들도 많이 못 버텨요. 바이든이 독재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힘들죠. 권력을 유지하기가. 미국인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40년 만에 최고치를 인플레이션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핫했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 유권자들은 경제에 대해 약간 더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러한 공로 개선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또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 때 거의 최고 경제 지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그 당시에 이제 보조금이 많이 뿌려졌죠. 그걸로도 좋아졌기 때문에 민주당 사이에서도 굉장히 바이든에 대한 경제 평가가 되게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 특히나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료비죠. 연료비. 주유소 값이 하필이면 이건 바이든 행정부도 좀 운이 없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2020년 때 폭등해버리면서 그게 이제 전 세계에 기록으로 남은 거죠. 뉴스에. 뭐 유가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한테 90도로 고개 숙여도 모자랄 판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사우디 그 왕세자한테 기분 나쁘게 굴어가지고 왕세자가 그냥 갖게 하고 이빠이 가격 올려가지고 미국인들이 바이든 대통령 막 스티커 붙여놓고 그랬죠. 주유소에. 이 바이든 때문이라고. 대부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잘못 가고 있다. Country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경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 전반이네요. 국가 전반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처참한 기록이죠. 뭐 경제 지표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미국 경제가 다음과 같이 성장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화되면 58%가 악화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되면 28%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민망하니까 대답 안 한 거겠죠.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응답자들은 휴대전화. 도널드 전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며 피닉스에 거주하는 공화당 유권자는 급락하고 있고 모든 것이 비싸질 때 재량 소득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버티면서 소득이 많이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이 공화당 지지자도 나이 드신 분인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현금을 되게 중시하는데 인플레이션이 현금에 대한 퇴직자들의 직격탄을 때려버렸죠. 미국은 또 그리고 뭐 노인복지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에 모아뒀던 현금이 전부인데 현금을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세금도 엄청 가혹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늘 노년층에 대한 유권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 미국 민주당의 젊은 층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든이 사면 초과에 처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거는 그 예전에 클린턴 시절 그리고 약간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루즈벨트를 약간 연상시키는 건 있어요.
미국의 옛날 민주당 황금기 때 클린턴이 막 그 산타클로스 옷 입고 막 난리 쇼맨십이 좋으니까 거의 이미지 하나로 밀어붙여야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네. 이제 김정은의 열차가 푸틴 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1시간 전에 블룸버그에서 했네요. 김 위원장의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첫 한반도 외부 행보입니다. 미국은 그가 푸틴과 무기 거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미국 정보 당국이 이제 공개적으로 뿌렸죠. 갈 거라고. 북한이랑 러시아가 밝힌 게 아니라 미국 정보 당국이 뿌려서 알게 된 건데 2019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실 이건 푸틴 대통령이 엄청 신경을 쓴 게 그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나라에선 가깝지만 그 러시아에선 굉장한 여행이에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꽤 걸리고 위험도도 높아요. 블라디보스토크가 뭐 예전부터 한미일 중 온갖 스파이들이 여기서 난리치는 걸로 유명한데 미국은 크렘린궁의 전쟁기기에 도움이 될 무기 이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YTN 케이블, 한국의 YTN이 블룸버그랑 뭐 짝짝꿍 했나보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당국은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크렘린궁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에 탄환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북한이 세계 경제에서 국제적 글로벌 리더가 된 글로벌 리더? 좋지 않은 의미로 어쨌든 글로벌 이걸 프레선스라고 하는데 글로벌 뭐 존재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까지는 조금 북한 자체가 말썽꾸러기였다면 이제는 좀 미국도 신경 쓸 만한 역할이 된 거죠. 어떤 분은 그 아까 라이브 방송하는데 어떤 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하는데 너무 늦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만약 김정은이 가가지고 푸틴한테 오케이 우리 그냥 납품해버릴게 하면은 한국도 애매해져죠. 한국도 어쨌든 폴란드에 몇 개 줬잖아요. 폴란드지 뭐 어딘지 수출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빚지게 되면 중국도 좀 애매해지겠죠. 중국도 내가 그냥 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만 뭐 기분 좋은 거죠. 자신의 글로벌 존재감이 높아졌어요. 이제 미국 사회를 뒤흔든 게 학자금 대출인데 학자금 대출이 사실상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뇌관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해. 그 하버드가 이제 1년당 1억이잖아요. 근데 하버드는 원래 비쌌으니까 1년당 1억이 되는데 UCLA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만만한 미국 대학인데 이게 사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긴 해요.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여태까지 잘 들어갔는데 이제는 UCLA로 들어가기 어려워. UCLA 못 들어간 사람들이 한 트럭에 한 트럭. 예전에 UCLA, UC 버클리가 아니에요. 이제 UCLA에 들어가면 꽤 힘들다고. 근데 UCLA도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주립대인데 요즘 한국 사람들 맨땅 헤딩 박치기 하면 거의 한 5천만 원 낼 거예요. 학비용 5천만 원.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자금 부채 거품. 학자금을 이빠이 땡겨주는 바람에 더 웃긴 거는 하버드는 어차피 거의 다 전액 장학금이기 때문에 하버드는 뭐 1년에 1억이라도 한 푼도 안 들이고 졸업할 수 있고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애매한. 한국으로 따지면 뭐 저기 그냥 애매한 중간 대학교 미국으로 따지면 무슨 뭐 이상한 처음 들어본 대학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미국 대학인가? 뭐 아프리카 대학인가? 이런 분들이 대출 한 7천 이빠이 땡긴 다음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미국 정부에 너 이거 갚아라 하고 이 어중간한 7천만 원짜리 대학 1년에 7천만 원이니까 4년 곱하면 3억 2천이죠. 3억 2천 땡겨가지고 그 정부가 대충 갚아주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그 남은 돈으로 이빠이 또 주택도 사고 어떻게 할 것 아니겠어요? 3억 2천이란 돈이 예전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치면은 뭐 주택 폭등기 이전에 서울 아파트 작은 거 20평 소형 평수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지금 미국 대학생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중간한 대학생들이 더 많잖아요. 하버드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의 신용점수는 2000년 버블 시기 이후 미납 의료비 부채에 대한 벌금을 줄인 피코 계산 방식 변경 덕분에 일반적으로 계산되는데 이제 신용점수 뻥튀기가 된 거죠. 대출자가 매달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다 지원해 주거든요. 교육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 뭐 당연히 그게 주택으로 몰려온 거죠. 정부가 빚을 갚은 만큼 돈을 다 뿌렸으니까 그만큼의 빚이 주택으로 시장으로 푸시된 건데 이게 사실 주택 보험료도 그렇고
납세자들이 모기자 학자금 대출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학자금 대출이고 학자금 대출이 사실 그 주택 구매 비용보다 더 비싸요. 주택은 끝까지 월세 사시는 분도 많은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10평대 소형 평수 아파트 살 돈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미국 정부가 탕감해 주니까 이 버블이 주택 시장으로 몰려와 가지고 또 이거를 푸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월마다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면 그게 고스란히 그 월세로 이전되고 그 다음에 해봤자 뭐 그 자동차 이런 거기 때문에 자동차야 뭐 월 납입금 중고차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민주당은 바이든에 대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론조에서 낮은 지지율로 인해 마침내 2024년 정치적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각심이 2020년에도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사설에 그 민주당이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2020년 그 대선 당시에 이미 MZ세대 알렉산드리 오카시오 콜테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워싱턴 전략가분들 이분을 위시한 5인방이 있어요. 젊은 MZ 민주당 미국 민주당 급진 거의 쿠바 그 뭐죠 카스트로 그 뭐죠 체게바라도 깜짝 놀랄 민주당 그 MZ 세대들이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클린턴 예전에 그 남편 클린턴 진또백 클린턴하고 바이든 그리고 또 뭐 약간 JFK랑 루즈벨트를 좋아하는 슈퍼파워 미국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 그룹이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 마지막 그룹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식 미국 민주당. 한국에서 좋아하는 그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는 미국 민주당을 상징하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긴 해요. 이제 매운맛이 있는데 이건 한국에 아직 안 알려졌어요. 알렉산드 오카시 콜테즈를 위시한 MG 민주당 이거 매운맛이라서 깜짝 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민주당과 언론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불만의 계절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원래는 그 한때 루머가 돈 게 카멜라 지금 부통령하고 원래 스위치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부통령 분이 인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대중연설이 좀 후져서 그 계획안이 좀 무산됐죠. 그의 나이와 세태 사실 나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좀 없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네요. 이분이 연설 너무 못하세요. 이분이 참고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랑 엄청 싸우다가 바이든이 그냥 화해한다고 너 부통령 해라 해서 시켜줬는데 그래도 못해요. 답이 없는데 참고로 2020년 토론도 엄청 못했어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진짜 못하는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확산되는 이민자 혼란 이민자 때문에 이미 그 텍사스가 사실 민주당 텃밭으로 될 뻔하다가 다시 공화당으로 돌아서면서 총선도 대선도 이제 거의 미래가 없고 미국 민주당은 지금 형태로는 뉴욕주를 기반으로 한 아까 말한 MG 민주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체계바로도 울고 갈 황당한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뺏긴 게 이제 그 하원 위원장 누구셨죠? 우리 왔다 가신 나이 드신 나이 드신 분 그분이 내려가는데 다시 나온다고 해요. 다음에 총선인가 어딘가에. 근데 이제 민주당이 위험에 빠지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없다. 미국 왼쪽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없어요. 사실상 공화당은 스타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 분이 스타들이 없어서 스타들이 좀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네요. 사실 뭐 바이든 빼고 바이든이 그나마 슈퍼스타예요. 그럼 민주당에 누구 있죠? 미국 민주당에? 뭐 없어요. 차라리 테일러 스위프트 나와가지고 한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 누구죠? 빌리 아일리시가 나온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나왔는데 못할 거 없죠. 근데 제니 옐런이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다는데 사실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요. 재무부 장관은 가격 상승 둔화를 보여준 데이터를 환영합니다. 네, 솔직히 뭐 약간 모습은 그렇게 또 기분이 좋은 표정은 아니에요. 제가 이분의 많은 인터뷰를 봤는데 기분이 좋은 표정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보시면은 제가 만약 미국의 금리를 조정하는 담당자를 연준 의장 로즈라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신이 되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남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금리를 휘두르는 게 기분 좋겠어? 아니면 남이 두려워하는 모습?
사람들이 미국 금리를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예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른 자산 가치를 폭락시킬 수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그 시내 경제에 올라가는 게 연준 의장이 그 재미 봤던 건데, 솔직히 연준 의장이 여태까지는 그냥 골골대고 있다가 80년대 이후로 단지 2020년부터 2023년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리 상승의 명분을 얻으니까 자기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 욕은 욕대로 먹고 설치지 말라고 한마디 듣고, 그럴 거면은 투표로 결정하자는 말 들으니까 이제 깨갱한 거를, 연착륙이 기분 좋다. 기분 좋아야지 당연히. 기분 안 좋으면 자기 그 자리 없어지는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되고 구직자가 새로 유입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에 큰 피해 없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일요일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할 거란 이전의 희망의 질문에 그 예측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질문한 기자도 기분 안 좋지라고 약간 그 물어보니까 자기 찔려서 기분 좋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우린 정확히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년 전만 해도 경제 폭락한다고 난리치더니 전혀 아니었죠. 보시면은 이제 견뎌내고 쭉 우상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여기에서 당한 거는 중국밖에 없죠. 중국 부동산 업체만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옐런 의장은 인터뷰에서 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상당한 정책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여력? 물음표죠. 그들은 통화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조정으로 보인 조정했습니다. 자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기 원하는데, 인도, 베트남, 영반 수입에 대한 이건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적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믿는다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최소 동결이거나 아니면 금리 상승이나 하락폭이 지금과 같은 약간 파인 튜닝으로 가겠다라는 것 같네요. 연착륙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 근데 이제 연준이나 미국 재무장관도 이제 뒤로 빠져야죠. 무슨 뭐 예전에 소련 계획 경제도 아니고 언제까지 연준의 그 입만 바라보고 그 힘을 즐기는 이러한 건 없어져야죠. 재무장관이나 그 연준 의장이 예전 소련 경제 관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해요. 드디어 이코노미스트가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고 있네요. 중국과 잃어버린 10년. 얘기가 나왔죠. 벌써 중국이 일본이다. 중국의 미래가 일본이다. 왜냐하면 그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래도 날카로운 게,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뿐만 아니라 국영 모델이 사실 예전에 일제가 극동화 전략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실 문제점도 비슷했는데 중국이 터진 거죠. 이번에 디플레이션에 걸려버렸죠. 디플레이션이란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말하면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뭐 현상적인 의미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 내부 활력이 줄어든 거예요. 내부 활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고 내부 그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 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일본도 비슷한 그 1990년대 초호황기, 1980, 90년대 초반 초호황기를 일본이 누리다가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린 게 결국에는 일본도 활기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면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까지 가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볼지 한번 볼게요. 시 대표님은 일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뭐 확대 정책이겠죠. 돈 푸는 거. 일본이 돈을 안 풀었거든요. 노무라 연구소의 리처드 쿤은 최근 강연에서 중국 주택 거품이 꺼진 후에 중국 언론인, 경제학자, 투자자, 때로는 정책 위원자로부터 우리도 일본에 갈 수 있느냐고 묻는 전화를 수없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무라 연구소 일본 건데, 중국의 경제학자, 중국의 부동산업자들이 감각은 되게 좋으시더라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사실 근데 그 비슷하긴 하네요. 부동산으로 촉발됐지만 일본과 중국, 구회장은 나중도 일본과 같은 오버행으로, 그러니까 숙취로 고통받고 있으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기업이 부담하는
부채 대부분은 국유기업에 부담하고 있으며 국유기업은 중국 정치 입원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은행의 지원을 받아 계속 차입하고 지출할 것입니다. 좀 다르긴 하죠. 중국의 부동산 호황이 끝나면서 가계 자산이 줄어들었고 중국의 자금 흐름 통계에서도 드러난 기업 행동의 변화는 대부분 중국은 공기업들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본어 수업, 일본과 같은 불황에 빠져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엄청난 차이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데 구회장은 이제 중국이 일본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좀 잘못 행동하면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나요? 중국이 일본은 그래도 1960년대부터 치고 올라간 다음에 1980년대 빵 치고 올라간 거라면 중국은 사실 이러고 있다가 한 번에 2008년도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선진국은 유지했는데 중국은 그냥 이 지하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예전에 1990년대 세계에서 무시받던 중국으로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게 제조업만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죠. 서비스업으로 넘어가 있는데 중국 서비스업도 지금 구하향 몰락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느리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느린 대응, 그러니까 돈을 빨리 안 푸는 거, 확대 정책을 풀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대차 대조표를 망가뜨린 거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긴 하죠. 생각 외로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 위기가 있으면 돈을 풀 거라 생각했는데 돈을 안 풀고 끝까지 있어요. 물음표.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죠. 왜냐면 돈을 푼다는 게 기존의 노인들의 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국의 특히 노인들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버리면 노인들의 그 자산 가치가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주택자 노인들은 상관없는데 무주택자 노인들의 표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중국 중앙당에서 계산을 끝낸 다음에 돈을 끝까지 안 풀고 있어서 청년 실업률 41%를 찍게 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꺼내는데 바이든 경제 문제 속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능력 의심. G20에서 중국 총리와 만났다 말하다. 근데 대놓고 경제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로 인해 침공 못한다. 자기가 경제에 박살내놓고서는 중국에 근데 현대전이 경제전이니까 현대전이 경제전이나 마찬가지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승전포고한 거죠. 승리했다고 동네에 다 자랑한 거죠. G20 가가지고 중국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도발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중국을 봉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박살 내놓고서는 바이든은 중국이 국제 성장과 그 부족 그리고 중국이 따라한 정책과 관련된 모든 범위의 이유로 현재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한 거죠. 미국이 던져졌죠. 미국 고금리랑 무역 규제로 시원하게 더블 펀치 완판치 맞고 마지막 더블 펀치로 그냥 부동산 박살내고 중국의 반도체 경제까지 박살내가지고 사실 아이폰 규제는 애들 장난인 게 7mm 공정 있잖아요. 중국이 자랑하는 이제 처음 7mm 자체 중국 칩은 후져가지고 어디 쓰지도 못해요. 후져서 어디 쓰지도 못하는 칩셋을 가지고 설레발 치는 건 좀 애매하고 기술 야망을 둘러싼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화웨이 테크놀로지 나는 중국에 더 많은 무기를 만들거나 방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죠. 최근 몇 달 동안 5명의 미국 내각 관리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과 회담을 갖는 등 양국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는데 CIA 국장도 방문했고 이러한 방문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미국의 풍선도 날리고 중국 측에서 대만 문제, 남중국해 하지만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경제 문제 속에서 당연히 침공 못하죠. 포탄 그러니까 중국이 사람은 있는 건 사실인데 경제가 받쳐줘야지 생산력으로 뭘 경제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중국이 만약 진짜 대만에 대해서 적대 공세를 한 일주일 동안 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중국이 사실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 능력이 지금 없으니까요. 중국은 전투기 만들 칩셋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칩셋 그 반도체를 규제하니까 미사일이랑 그 탱크 같은 탱크 전투기에도 칩셋이나 레이더가 다 들어가는데 그 부품 만들 것도 없어서 만약 공세를 한다 쳐도 어쨌든간 부서질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는 대만 처음에 공세를 펼칠 때 슬쩍슬쩍 국지적 분쟁이라 해도 그러면 한번 부서지면 다음 거 만들지도 못해요. 다음 거 부품도 수리할 부품도 없는 게 중국의 현실이죠. 생각보다 그 승진 이후에 퇴사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승진 이후에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국에도. 그리고 조직이 대부분 그 연봉을 점프 시켜주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뭐 퇴사하면은 나중에 돌아오기 더 쉽긴 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미국 같은 이 예시도 뭐 들자면은 1억 처음으로 연봉 1억을 달성한 다음에 직급 상승이 있었겠죠. 팀장으로 분노만 불러일으켰다. 승진이 사람들을 그만두고 싶게 만들까요?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승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할 쯤이면 그 직원은 이미 다른 직장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승진 대상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곳에서 연락이 먼저 오죠. 같이 팀장을 하지 않겠냐고. 팀장부터는 이직이 생각보다 잘 돼요. 팀 리더부터는.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출세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돈 많이 받는 곳으로 이직해야 되는 것 같고 화려한 타이틀의 공허함 직책 변경만 추적할 뿐 승진은 전혀 인상되지 않는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직함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근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승진하면 당연히 그 돈을 올려주죠. 직함만 올려준 경우는 없죠. 이름만 관리자 직업 이거는 이제 그 장난이고 레딧 포춘지도 이제 포춘지가 뭐 레딧에 이제 불평불만 미국에 이제 커뮤니티가 있는데 불평불만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뭐 극단적인 사례만 올라오고요. 더 큰 책임을 맡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싶지만 동시에 더 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직급의 직원에게 다양한 옵션과 인센티브 메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직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 직급이 올라가면 무조건 돈이 올라가고 또 근데 한국은 나이가 있어요. 한국은 웃긴 게 한국은 나이가 차야지 직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40대면 대부분 과차장 달아줘요. 이게 한국의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 약간 한국이 냉정한 자본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대부분 사기업들도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40대에 그냥 뒤늦게 저 다시 회사 돌아갈래 하면 과차장 무조건 달아주는 게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가면은 이제 40대라도 얄짤없이 그냥 사원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지간하면 달아주죠. 이게 한국의 장단점이고 단점은 또 과차장이라 하더라도 미국처럼 1억씩 주는 기업은 흔하지 않죠. 이제 인스타카트라는 곳이 있어요. 인스타카트라는 곳이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IPO 기업 공개 주식 상장에서 100억 달러 미만의 대폭 축소된 밸류에이션 범위를 목표로 삼아서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게 화제가 되냐면 뭐 100억 달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훨씬 비싸게 하려다가 비싸게 상장하려다가 많이 낮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할 때도 원래 사람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이런 슈퍼스타가 상장해야지 그 벤치마킹을 삼아서 얘가 뭐 예를 들면 얘가 한 50조에 상장했는데 우리도 한 20조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IPO 할 때. 근데 인스타카트가 밸류에이션의 목표 보면 자기 스스로 낮췄기 때문에 100억 달러 정도면 한 13조? 슈퍼스타 치고는 조금 썰렁하죠. 2021년에 했으면은 막 30조, 40조까지 그냥 해도 완판됐는데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말이 뭐 그냥 따상 있죠. 따놓은 뭐 상.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시장이 좀 냉각되니까 13조 범위 되는데 인스타 식료품 배달에서 한국으로 따지면 마켓컬리예요.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조금 좀 아쉽겠죠. 이게 만약 50조 상장 가볍게 했다. 그럼 마켓컬리도 우리도 이제 상장 다시 해볼까 이러는데 조금 분위기가 수그러들었는데
예상 기업 가치 인스타카트는 작년에 비밀리에 상장 시청을 했고 2020년 말까지 주식을 상장할 계획이었는데 가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획을 철회했고 결국엔 다시 하는데 이제 100억 달러 한 13조 규모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없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판매는 지원과 기타 초기 이해자 관계자가 할 것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좀 아쉽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돈도 모이면 좋은데 결국에는 조금 절충을 해서 13조 정도로 마무리할 계획인가 보고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걸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냐면 그만큼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푸틴이 이제 스파이 송환 협정 러시아가 스파이 송환 협정을 하지 않는데 송환 협정 대상이 월스트리트 저널 러시아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한 명이 억류돼 있는데 그 사람이랑 바꾸자고 해서 일면 기사로 보냈네요. 독일에서 비밀 요원 스파이 송환을 요구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거시코비치 러시아에 잡혀 있다고 해요. 뭐 유명한 스파이였고 굉장한 뭐 어쌔신 크리드인가요? 이거 뭐 어쨌든 간에 그 인질교 외교를 하려고 하는데 스파이 송환 외교 뭐 흔히 있는 일이죠. 국제 간에. 결국에는 이 스파이가 근데 들키면서 결국에는 잡혔다고 해요. 독일에서.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바꾸자고 하는 거죠. 보시면은 독일 당국 포르쉐와 BMW를 잘 몰고 다녔다고 하고 자전거 타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포르쉐 BMW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뭐 영화 같죠.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비밀용 스파이 같은 내용이 쭉쭉 써있는데 뭐 진짜 스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뭐 그 영화에는 나올 법한 특수 저격 뭐 이런 걸 한 것 같고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뭐 각종 화기류를 이용해서 공격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아마 승낙할 것 같으니까 써줬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7월 크렘린궁과 게르슈코비치 수감자 교환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보니까 러시아가 그래도 통 크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한 명이랑 뭐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한 명은 뭐 CIA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냉철한 뭐 스파이의 세계인가요? 스파이 외교 송환은 그 007 영화 같은 데서 자주 언급되던데 근데 하필이면 독일에 그러니까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종신형으로 독일에 이제 잡히는데 근데 사실 독일이 그 러시아 눈치를 많이 보니까 해줄 것 같긴 한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스파이라 거의 뭐 이 스파이가 이렇게 유명해지기도 이게 비밀 요원인데 사람들이 다 사진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독일 언론이 강한 건지 아니면은 이걸 일부러 뿌린 건지 독일 정보 당국에서 그러니까 비밀 요원인데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어서 이거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외교력에 달렸다고 보여지고 얼마나 러시아가 좋은 조건을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제공하냐에 달렸네요. 이제 미국 공매도 시장은 그 대형주들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는데 소형주들이 좀 하락했거든요. 그 소형주들에다가 공격적인 공매도 그러니까 숏셀링을 때려가지고 많은 그 수익을 얻었는데 굉장히 많이 얻었겠네. 16조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한국이랑은 좀 다르긴 하죠. 한국은 대부분 대형주에다가 공격적으로 때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미국은 소형주에다가 이번에 공격적으로 때려서 대형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면서 벌어진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미국도 대형주 그 나스닥을 끌어올린 게 S&P나요. 미국 주시장은 대형주가 끌어올리니까 소형주는 더 약간 낮아진 거죠. 그리고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맞으면서 버티지를 못하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대형의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일부인 소형주에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형주 하락에 배팅했다는 건데 보시면 소형주가 이제 뭐 힘을 못 쓰면서 대형주만 날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더 엄격한 시정 조건과 더 엄격한 대출 기준으로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회사 경향이 있습니다.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배팅은 전체 공매도 10% 미만을 차지하는데 소형주가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 회사들은 소형주 하락에 배팅한 그 전략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형주가 한 5% 올라가려면 소형주가 한 10%더 올라가겠지라는 그 심리를 역용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숏셀링을 때린 거죠.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투하하니까 뭐 버티지 못하고 좀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근데 수익이 16조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때린 거죠. 수익이 16조면은 뭐 거의 몇백 조씩 때려 부었다는 건데, 뭐 좋은 전략이긴 하네요. 한국에도 인버스 투자로 이번에 좀 버신 분들이 많다 들었는데, 인버스와 같은 조금 그런 전략이 생각보다 가끔씩은 잘 먹히긴 해요. 그러니까 단기로는 괜찮긴 한데 잘못하다가 근데 반대쪽으로 매매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손해를 공격적으로 입을 수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이 또 먹히면서 한국에도 아마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한국에 대한 그 소형주는 대부분 소형주가 사실 소형주의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긴 한데, 미국의 특징을 잘 활용한 전략이었다 생각돼요.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 덜 끔찍해지도록 만들기.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성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선천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약간 노력이 더 필요하긴 해요. 내성적이신 분들이.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게 문제라는 게, 내성적 외향적이라는 게 성격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 그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내성적 외향적은, 내성적인 사람도 노력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내성적이니까 사람들 안 만나는 핑계로 쓰는데,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사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 인터뷰 패널과 마주해야 될 때. 인터뷰 못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꼭 내성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점이 남을 너무 빚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도 스스로 알고 있어. 남을 너무 비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성적인 사람, 남을 비꼬는 게 내성적인 사람한테는 자신이 생각하는 뭐 전술 핵무기나 마찬가지예요. 나 너 비꼴 수 있지롱. 그게 마지막 그건데, 솔직히 남 비꼬는 거는 유치원생도 하는데 이제 자신의 그 뭐 예전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킹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뭐 그렇죠. 웃음을 멈출 수 없는 사람만큼 회의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없으니 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웃으면 바보같이 사람 보이는데 좀 어색하긴 하죠. 내성적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통 없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맥을 쌓으려면 무조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뭐 그래도 뭐 어디 가가지고 발표라도 혼자 하든가, 예전에 그 TV에서 프로그램처럼 지하철 가서 막 뭐 물건 팔아보든가. 그리고 이제 요즘 쫓겨나죠. 쫓겨나는 것도 경험이니까요. 이벤트 참석자 목록에서 유용한 잠재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본능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내성적인 사람들이 여기도 아마 보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찔리실지 모르겠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남을 욕하는 습관이 너무 세. 그러니까 왜 못 다가가냐면, 남들이 자기처럼 자기를 욕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커요. 그러니까 남 욕하는 습관부터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거의 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내성과 외향에 사실 걸친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사실 내성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기가 최고로 없는 게, 좀 약간 음침하다라고 하죠. 그런 걸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어요. 결국에는 블룸버그 사설란에서 미국과 중국 정말 엄청난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데, 굉장히 강한 언어를 썼어요. 미친 듯한 냉전. 두 초강대국과의 충돌은 상호 보증된 재정적 파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물리적 충돌을 할 바에 그냥 재정적 충돌로 해서 경제전으로 끝을 보자라는 걸 했고, 지금 중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20에 어제인가요? 아주 최근에 그 말까지 하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몰락했는데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하면서 거의 뭐 목적은 확실해졌죠. 근데 그거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현실 체크타임, 미국이 중국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거죠. 냉철한
이게 냉철한 자본주의의 킹 미국이 한마디 미국 중국에게 하청답게 굴어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조립만 하라 이건데 중국보다 이제 까불지 말라는 건데 상호확증 파괴, 경제적 상호확증 파괴죠. 예전에는 그 미사일로 서로 견제했다면 중국으로 이제 박살을 내고 있는데 이 엄청난 아이디어는 상호 재정적인 미국도 지금 엄청난 그 손해를 입고 있거든요. 손해를 입으면서도 미국이 하니까 근데 중국은 더 큰 손해를 입으니까 이제 상호 확증 파괴로 지나가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인하해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게 라이몬도가 지금 중국이란다. 미국 내무부 장관이거든요. 상무부 장관이구나. 상무부 장관. 그냥 관세도 다 그냥 두들겨 맞고 중국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 부문의 버물.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플라자 합의가 예전에 있었는데 사실 플라자 합의는 일본한테도 좋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한테 좋은 거였는데 이 중국은 그냥 대놓고 미국이 그냥 다 뚫겨 버리니까 중국도 이제 설설 기죠. 참고로 중국의 그 미국 CIA 국장도 날라와가지고 중국이 이제 하소연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 좀 뚜들기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대립이 군사적 해군적 어려움을 차지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 주석의 집중력과 야만의 심각성을 상기시켜 주는 거고 대만에 대한 야망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건데 시나리오의 경제적 영향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재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서로 상호 경제전이 재앙과 같은 세계적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데 그 블룸버그 사설 의견은 유럽이 그냥 같이 몰락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유럽이랑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로 많이 커플링이 돼 있었어요. 커플링이라는 게 이제 같이 좀 가는 게 있었는데 중국이 무너져 내리니까 유럽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미국은 그나마 버티면서 약간 우상향하고 일본은 또 살아나고 있죠. 일본 자기 혼자 살아나고 있고 한국도 솔직히 그 라인 잘 잡았을 때 중국이 먼저 너랑 안 놀아 해가지고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잘 지내는 바람에 이 유탄을 피했고요. 전쟁을 치르기에 너무 빠듯한 상황인가요?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지출과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미국의 국방부 지출과 똑같다는 건데 뭐 경제전이니까 그럴만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 계속 냉랭했던 것은 매드 무슨 뭐 별로 의미 없는 사설이고 핵유론가들 상호확증 파괴 예전에 미사일 위기를 현재 경제전 위기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분이 쓰신 분이 뭐죠? 니얼 퍼거슨 칼럼니스트. 근데 중국이 약간 업보를 싼 것도 있어요. 중국이 업보를 싼 것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중국 분들이 예전에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때도 솔직히 너무 좀 트럼프 행정부 때 사실 트럼프가 양반이었죠. 트럼프 행정부 때 조금만 기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대참사를 맞고 있죠. 중국 분들 좀 안타깝긴 한 게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거의 뭐 20% 그냥 최저 20% 이상이니까 특히나 대도시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는 게 거의 시골은 그냥 100% 실업률이라 봐야죠. 대도시에서 20%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좀 안 된 거죠. 젊은이들 예전 같았으면은 엄청나게 취업 잘 됐을 텐데 중국도 2017년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죠. 젊은이들만 안 된 거죠. 젊은이들. 이제 중국의 강력한 규제가 통제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방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보조금 풀지 않기 전략. 그러니까 이제 소비 중심의 전략을 봉쇄하는 건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지도자는 통치의 모든 측면에서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중앙당. 근데 아시겠지만 그 사회주의가 낡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중앙당과 그 자신이 중국 경제를 더욱 강력하게 지휘해왔습니다. 이제 그 시 대표님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수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일부러 지연시킬 리가 없죠. 그게
그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는 1일이 1년 같은데 1일의 불경기의 뉴스도 거의 1년 같은 날을 지내고 있겠죠. 중국 북동부에 반쯤 완성된 고급주택 고급주택 프로젝트 부지 이제 미분양되고 중간에 완공을 못하니까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한남더일 짓다가 말았고 거기다 소 풀어놓은 건데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완전 고급 지역은 아니었는데 완전히 다 갈아엎다가 멈춰선 거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로건 라이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논평에서 중국 정치 체제 중앙집권화로 인해 시 대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도부가 진로를 바뀌었다는 신뢰 구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신뢰성이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시 대표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시 대표님은 가만히 있는 거죠. 상하이 당서기 출신의 리관이 올해 초 중국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상하이 당서기 출신이시구나. 상하이파가 있고 이제 그 농촌파가 있죠. 중국의 큰 두 가지 계파가. 시 대표님은 여기 농촌파에 가깝고 상하이파는 이제 경제. 예전에 후진타오 계열. 넓게 봐서요. 1인 지배의 위험. 1인 지배가 문제를 좋을 때는 뭐 자기 권력도 강해지고 그 좋을 때는 근데 누구나 다 좋죠. 중국 소비자 심리는 짧은 회복세를 보이다가 급격한 둔화로 돌아선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생각보다 안 살아나서 사실 한국이 좀 사줘야 되는데 이제 좀 중국도 규제를 다 풀었죠. 그 한국에 대한 규제는 많이 풀려서 한국도 뭐 여행 자주 갈 수 있고 되게 한국에 대한 대접이 좋은데 근데 이제 약간 늦었다는 그 인식이 많아요. 특히나 서양에서는 그는 경제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회복률은 세계 주요 경제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예전에 그 한국의 대통령들이 경제 위기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이 경제 위기를 맞은 적은 많지만 중국만큼 그렇게 느리게 회복하지 않는데 중국이 빠르다고 자랑하는 게 세계 기준으로 좀 느려요. 중국이 완전 느린 건 아닌데 이 중앙당의 뭐 논평이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국 치고는 확실히 느리죠.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의 성장률이 어쨌든 일본, 미국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고 축대거품 재팽창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구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경제가 성장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러한 중국의 그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미 8월 달 때부터 한국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화랑세에 접어들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부동산도 폭등한 걸로 봐서 중국도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아마 경제가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이제 어제부터 파업이 들어갔거든요.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스텔란티스가 들어가는데 일론 머스크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이제 나의 시대가 왔죠. 테슬라 조직화된 노동조합과 맞서 싸운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폭하는 거죠.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가 그냥 테슬라 앞서가세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노조를 되게 싫어하는데 뭐 이해는 가요. 근데 노조가 원래 6%밖에 안 돼요. 6% 현재 미국 경제사회에서 제조업 다 포함해서 이제 이분 그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노조들 중에 보시면 박수치고 있죠. 내 주가 내 재산 올라가는 시간이다. 손펜을 응원 손펜이 누구냐면 그 지금 파업 주도하는 파업 노조 위원장이거든요. 쇼페인을 응원하고 있을 거래요. 뿌춘지. 그 솔직히 자폭하는 거죠. 저기 뭐 실수를 할 때는 가만히 냅두라고 했던 거예요.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숀 페인은 디트로이트 빅3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부터 대담한 계약 요구 밀어붙이면서 뭐 대부분 뭐 30% 임금 인상이라고 해요. 파업에 들어가는데 금요일 날 파업에 들어간다고 이제 예고를 했죠. 14일. 파업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생산과 전기차 로드맵이 2024년으로 미뤄질 수 있으며 지금 헐리우드 영화 미뤄지듯이 포드 쉐보레가 그 전기차 생산 라인업이 2025년에 다 밀려 있거든요. 2025년이 미국으로는 2024년이니까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체 조직 노동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45달러의 임금과 복리후생 삼성이랑 똑같아요. 예전에 삼성이 돈을 많이 주고 이제 노조는 하지 말라 했는데 비슷비슷해요.
제조 전략과 딜러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 뭐 어쩌고저쩌고. 테슬라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시간당. 문제 핵심은 2018년 예전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뭐 많은 그 트윗을 올려왔죠. 우리는 자동차 공장의 테슬라 직원들이 노조에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노조 회비를 내고 스톡 옵션을 표고 할까요? 스톡 옵션을 많이 주니까요. 2배 더 좋아졌고. 이미 의료 혜택.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상 돈으로 많이 해결하는 그 타입이라서 노조를 굳이 가입하진 않죠. 테슬라 공장의 근로자들이 시작한 직후 해고당했는데 불법적인 형태, 실적 부진으로 인해 미리 해고를 결정했다. 대형 자동차 업체들, 그들은 여기 포드 주니어, 포드 회장분은 빌 포드 주니어라고 포드 가문의 분이 아직도 계시죠. 그들은 여기에 있지 않지만 이곳에 올 것이며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노조에 대해서 좋은 임금 조건으로 잘 조직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 디트로이트의 파업이 시작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사실 어저께부터 거의 지금 준비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데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에는 만약 다음 주부터 진짜로 이제 들어놓는다면 굉장한 수십억 달러, 하루에 수십억 달러라고 하면 하루에 그냥 뭐 한 2, 3조씩 손해가 나니까요. 그 세 개 업체를 합치면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를 합치면 테슬라의 주가가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문제가 저렴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해상발전이 차라리 페라리면은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나 페라리 타는데 여러분 쓰는 전기, 지금 핸드폰 전기 나 태양광으로 충전했어. 이게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쓸 거란 말이에요. 아, 너 태양광 충전한 아이폰이야? 너 좀 환경 지킨다 이런데 솔직히 석탄으로 떼서 충전한 아이폰이나 태양광으로 충전한 아이폰 똑같잖아요. 차별화가 없다고. 그럼 여기다 누가 2배, 5배, 10배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반떼도 3천만 원 하는 시대인데 10배면 3억 페라리 한 대 사는데 말 그대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재생에너지의 비용 하락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구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심찬 목표를 장려합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데 바람과 햇빛은 공짜이지만 가스, 석탄, 석유 화력 발전소에는 연료가 필요하고 즉 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거의 전적으로 시설 건설에 드는 초기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설치비가 비싸죠. 화석연료의 에너지 가격은 초기 비용은 싼데 이제 화석연료는 좀 지속적인 연료 비용이 혼합되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근데 건설비가 만만치 않죠. 풍력 프로젝트, 풍력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다는데 이거 고장나면 솔직히 이거 누가 고치러 가는 건지도 또 애매하고 바이든노믹스 실업률이 낮고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뭐 뭐든 해도 잘 되는 시기니까요. 미국은 기후 정책에 더 엄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필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프로젝트를 돼지정책으로 취급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용에 대한 진전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선의의 노력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 정책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다 그거 쓰죠. 태양광으로 충전한 아이폰 막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황금빛 아이폰 저거 이제 태양광으로 충전하면 저거 빛나는 건데 야, 저 사람 좀 돈 많나 보다 태양광으로 충전해 너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석탄으로 충전해도 그냥 그만 장땡이니까. 이거 누가 짓냐. 미국 국민들 세금으로 짓는 거죠. 게임 업계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증강현실이거든요. 이게 버튜버도 똑같죠. 이제 버튜버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띡 보면은 VR 끼고 보면은 쑥쑥 보이는데 제가 또 VR이 있어요. 다음에 VR 끼고 VR 끼고 영상 올려봐야겠다. VR이 있어요. 메타퀘스트 신제품으로. 뭐 그런 거죠. 예산 삭감 속에서 브랜드를 유치하려는 게임 및 AR 기업들. 게임 산업이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증강현실, 메타버스 활성화 등 메타버스에 굉장한 관심.
인터넷 TV 광고료. 하지만 참여 가능성이 낮긴 한데 과거 AR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광고주들이 처음으로 AR 포맷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R이 일단은 좀 쓰는 사람들만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확산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애플도 VR 기기를 결국 내놓죠. 비전 프로 내놓는 순간 광고들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돼요. 왜냐면 실감나는 광고가 결국에는 광고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사람들이 게임 및 토납 및 현실 공감, 게임과 광고와 그 비즈니스가 완전히 통합되는 거죠. 참고로 뭐 현대 아반떼 같은 것도 게임과 많이 교류를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지금 예전에 많은 기사가 난 만큼 앞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융합 광고, 융합 비즈니스가 더욱더 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제 브릭스가 사우디를 끌어들여 가지고 달러 대체하는 통화를 만들겠다고, 유로화폐 같은 달러 대체하는 통화를 만들겠다고 뭐 일단 선언을 했어요.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UAE도 블록에 초대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해주는 것 같아요.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석유 수출국을 블록에 합류하도록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런 석유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의 완충제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완충제로부터 브릭스 화폐를 탄생시키겠다는 건데, 러시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브라질과 함께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과 개발도상국의 최대 소비국이 한데 모이게 되었고, 이 블록은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향력을 갖게 된 건 맞는데 리더가 누구 될지는 조금 애매하죠. 중국이 될지 사우디가 될지. 요즘 사우디가 잘 나가거든요. 그럼 중국이 리더를 당연히 하고 싶을 텐데 브릭스에서 이걸 뭐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사우디 입장에 돈 주는 사람이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왕이죠. 기존 브릭스 회원국들은 경제 규모가 크고 잠재 성장률이 높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제 잠재 성장률이 아니라 사우디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확장의 신호. 세계 GDP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포캐스트. 이제 블룸버그는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하는데 결국에 이 포캐스트에 급등하는 이유는 사우디로부터 나온다고 봐야죠. 이 은행은 글로벌 금융 구조에 환영할 만한 추가 사항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브릭스가 원래 이렇게 인도, 브라질 이렇게 있다가 사우디가 추가되면 좋긴 하겠는데, 사우디가 어쨌든 러시아랑 같이 산유국이긴 하니까 그냥 넣어준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친미로 돌아설 것 같고, 원래 친미 성향이 강했으니까요. 사우디 정도는 할 것 같고, 사우디는 중동, 말 그대로 중앙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우디가 끼면 중국이 자기가 이제 리더 국가가 못 된다는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사우디, 특히 에미레이트, 이집트인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보세요. 사우디가 글로벌 거버넌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지금 야망을 할 절호의 기회인데 중국이 리더에게 납두겠냐고. 브릭스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브릭스를 몰아내 왕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 회원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야망을 달성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말은 이제 사우디를 겨냥한 건데, 초청을 했는데 그 굴러온 돌이 기존에 있는 돌 중국 빼내버리면 애매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갈등이 산재한 그 문제다. 사우디의 경우 야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브릭스 통화가 출발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중국은 자기 위완화의 세계화를 분명히 목표로 삼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통화가 내가 주도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이게 충돌을 무마하는지가 가장 성공에 달려있다고 봐요. 요즘 클래식이 유행인데 이거 유튜브에서 1950년대 요즘 빈티지 복고, 트레이드 와이프, 미드 센츄리 룩, 밝은 빨간색 립스틱, 컬링 헤어 하이힐 풀스커트, 미드 센츄리 룩인데 이게 요즘 특히나 영화에서 많이 언급되면서 대유행을 펼치고 있죠. 한국에도 요즘에는 이런 빈티지 룩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차도 요즘 빈티지가 유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살펴보면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벨트 크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압구정 같은 데서 룰루레몬 레깅스와 크록스, 그러니까 현대 좀 그 현대 레깅스도 이제 유행 한번 가니까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이 미드 센추리 룩을 발견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많은 걸 추측할 수 있겠지만 아마 크게 틀릴 것입니다. 옷과 화장이 예뻐 보이는 걸 좋아한다. 이거 화려하고 굉장히 파괴적인 빈티지. 요즘 가구도 빈티지 번쩍번쩍한 게 유행인데 뭐 살만하니까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미국의 초호화 성장기를 그리워하는 것도 있고요. 패션 디자인들도 이러한 그 추세에 따라가가지고 뭐 이런 스타일을 내놓고 있고, 니콜 키드만 예전에 최근에 이런 또 스타일이 다 유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여기에 또 그 반응하더라고요. SNS에서 유행하는 게 요즘에는 트렌드를 바로 캐치할 수 있고 바로 그 또 어떻게 보면은 유행 팔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봐요. 왜 저는 직업을 가지면서 핑크색 선드레스를 입을 수 없나요? 왜 한 가지 이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되고 싶다는 거죠. 화려하게, 최대한 화려하게. 뒤에는 모던이 단순함을 추구했다면 최대한 화려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요즘 맥시멀리스트도 유행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세금에 분노한 노르웨이 부자들이 피오르드를 탈출해 스위스로 망명. 북유럽의 백만장자 총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세금이 높아지면 무조건 다 밖으로 나가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들 나가면 살만해지는 게 아니라 부자들 나가면 솔직히 답이 없어요. 노르웨이, 스위스를 망망해 버리죠. 특히나 유럽은 그냥 길 건너면 스위스니까. 노르웨이에서 가장 부유한 시민들 중 일부는 수십 명을 스위스로 망명하게 만든 재정 체제에 분노하며 이번 주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디아스포라 중 하나가 2년 전 요나스 가르스 토 총리의 소수 내각이 들어선 이후 높은 부유세와 배당세 이중고, 한국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피오르드를 알프스로 바꿨습니다. 결국에는 부유세가 부작용밖에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낙수 효과를 아무리 욕해도 낙수 효과를 욕할 게 아니라 아무리 욕해도 차라리 낙수가 없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황금알 거위가 갑자기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만 부강해지는 건데, 부유한 납세자들의 공경이 월요일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나쁜 결과를 얻게 되면 재정제도를 더 손질해야죠. 부유세는 무조건 나쁜 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연어 양식 제국의 후계자이자 2021년 노르웨이 최고 갑부인 구스타프 마가나 위초는 한 가지 외에 이주를 취소했다. 뭐 30세인 그는 이주를 취소했다는데, 뭐 최고 부자만 그냥 연어 농장 있으면은 갈 데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연어 농장이 아니라 금융 부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죠. 금융은 뭐 그냥 돈 이체만 한번 하면 끝이니까. 스위스는 이중 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노르웨이의 제도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하는 부유세 때문에 망명자들이 스위스 당국에 일시불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 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 옆을 고스란히 떠났던 이후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니셔티브와 함께 북유럽 지역 전체에서 공유되고 있는데, 부유층의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더 때릴까 하는 순간에 이제 다 이탈하고 있는 순간이죠. 주식 배당금 및 자본 이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7.3%로 2년 전보다 6포인트 상승했죠. 양도소득세 제한을 없앴다. 미실현 이익에도 이제 슬슬 미실현 이익의 양도세 아니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너무한 거 아니야? 노르웨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업주들이 이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매우 나빠지죠.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부자들이 이제 대비를 못하죠. 갑자기 법률을 통과시켜가지고 뭐 미실현 소득세를 더 거두겠습니다 하면 처음에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 지날수록 이제 슬슬 그 스위스의 아파트 한 채 산 다음에 그냥 몸만 옮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부안해동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제 몰타의 정치인이 이번에 아이폰 15에서 USB-C로 변경하게 되는 직접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도전하여 승리한 사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정치적 쇼를 한 거지. 정치적 쇼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작은 섬에서 나온 다음에 브뤼셀 EU 연합에 가자마자 이거 가지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로 무슨 세계를 바꿨다는 거는 진짜 정치인들의 참 망상에 가까운데, 정치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인의 망상은 이걸로 바꾼다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면 뭐 저기 러시아 분쟁 같은 거나 평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정치인들로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게 문제예요. 예전 정치인들보다 못하죠. 예전에 루즈벨트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 시대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거에 비하면 현대 정치인들이 이거 케이블 바꿨다고 해주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후대 사람들이 역사책 보면 공부하면은 베를린 장벽 옆에 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2024년 판에는 아이폰 충전 케이블 바꿨다 자랑하고 있는데, 뭐 그게 현대 사회의 본 모습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유럽 연합에서 가장 작은 나라 선거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몰타 알렉스 아기우스 살리바라, 이 사람 이름이죠. USBC 애플 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중국의 그 제안에 뭐 여파를 맞고도. 몰타의 한 선출직 공무원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을 재설계하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바꾼 건데, 근데 그걸 뭐 기업의 자유에 맡겨야지 무슨 이것도 EU의 망상이 거의 뭐, EU는 자기 지금 집 앞에 집 앞에 집 앞에 탱크들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그거나 신경 쓸 것이지. 참 EU도 진짜 할 짓이 얼마나 없으면. 유로피언 유니언이 그러니까 브렉시트 왜 한지 알 수 있겠어요. 역시 영국도 제국은 아무나 운영한 게 아니죠. 유러피언 레비뉴 바이어. 근데 애플이 봐준 것도 유럽이 이제 슬슬 애플의 점유율이 많아지고 많이 사주니까 바꿔준 건데, 토탈 세일 총 판매량에서 유럽의 세일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밑에 얇게 있죠. 짙은 파란색. 2019년에 블루셀 2019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USB-C 타입을 바꿔달라 했는데 결국 바꿔줬어요. 스마트폰 세일, 애플 쉐어. 애플도 근데 잘 팔면서 사람들이 뭐 유럽에 요구를 들어주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고, 이미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전력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USB-C로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업 개개인 법인에게 맡겨야 된다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바로 스티브 잡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 단순한 솔루션. 뭐 최대한 단순한 게 최고로 좋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제품, 로얀 엘필드라 블릿이라는 그 오토바이가 91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또 세련되긴 하네요. 91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게 대단한데, 91년이면 언제죠? 1920년대. 근데 사실 이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기본 디자인 같은 게 한번 성립되면 안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헤드라이트 정도? 로얀 엘필드 1930년 당시 영국의 본사를 둔 이 모터사이클 제조업체는 블릿이라는 모델을 출시했는데, 91년 후 1994년부터 인도의 손에 들어간 이 회사는 상징적인 이륜차의 최신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오리지널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클래식 모터사이클 애호가들은 일반 대중에게도 이만한 애정을 받는 제품 거의 없고, 이토록 변함없는 매력에 누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히 뭐 가격이 인도에서는 싸다는데 한국에서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도 군대 군용으로 납품하시는구나. 인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약간 그 이렇게 인도 광활한 대지의 오토바이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뭐 도시에서 타는 거와 달리 안전 문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뭐 영화의 한 장면 같긴 하네요. 중국의 최신 그 발표 나왔는데 결국에는 8월 C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0.1% 상승해서 디플레이션에 벗어나긴 했어요.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찍혔다면 인플레이션율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나마 0.1% 돈을 좀 풀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돈을 좀 풀어서 괜찮았는데 여전히 약한 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석 명절이 있죠. 중국도 9월달, 10월달에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여전히 약한 수요는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부양책을 그나마 조금
서서 디플레이션 완전히 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 하락이 완화되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의 일부 지역에서 최악의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신호가 더해졌습니다. 중국 경제의 부양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았지만 8월에 발표된 다른 데이터에서도 경제의 일부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점이라는 신호죠. 제조업 활동의 유축이 완화되고 수입 감소폭이 좁혀졌습니다. 수출 부진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의할 점은 많은데 서비스업의 활동 증가세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증가해가지고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 채권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이제 돈을 풀기 위해서 중국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비백 라마스와미 공화당 경선 후보에서 스타가 되는데 대선 후보가 자신의 사업 경력에도 선거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는 변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2016년 당시 고급 의료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의약품 개발 경력도 없는 초보 바이오테크 창업자였는데 많은 부를 획득했다 해요. 미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칠판에 관한 과학도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인수, 이번 주인이 내분의 이상 실험에 실패한 의약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평가된 제약 주식을 사들여 큰 돈을 벌었고 나중에 주가가 급등해서 그는 현재 90억 달러 규모의 생명보강 스타트업을 설립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임상 실험에 실패한 그 기업들 바이오테크를 사 모은 다음에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020년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는데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다고 지금 평판이 꽤 괜찮은 것 같고 비즈니스 경력에 대한 이 설명은 20명 이상의 직원 투자자, 고문 및 그와 함께 일했거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증권신고서 재무공시 법원 문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간단한 공식을 따르는 것, 무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라마스와미가 지금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거의 중앙을 차지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슈퍼스타라고 예정되었던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는 뭐 아시죠? 부통령. 그리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그 와중에 지금 정중앙을 차지한 라마스와미가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스닥 시장 결국에는 이분이 사업가로서 빠르게 성공한 다음에 대선에도 출마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또 경선에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지금 비슷한 어조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약간 벤치마킹 한 것도 있는데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많은 지금 팬분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회사의 다른 수성적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언만 제공했다.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밝혀지면서 또 인기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어요. 많은 스타일 펀드가 상장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고 라마스와미의 개인 투자는 반도체 입이 있는 곳에 돈을 넣는다 라는 투자 전략으로 반도체에도 굉장한 또 조예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반도체 투자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채용시장 붐이 끝났고 그 이유와 의미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근로자 수요 감소는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수요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전에 돈을 엄청나게 주고서 고용하는 미국의 습관은 이제 없어졌다고 다들 파악하고 있는데 월마트도 최근에 임금을 낮추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안정화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에 너무 급속하게 지금 격차가 있었는데 임금률과 실업률과 일자리 실업률이 폭등한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 당분간 유지됐었는데 이게 슬슬 격차가 줄어들면서 실업률과 일자리가 조금 더 매칭이 되는 상황에 돌아서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한때 의료와 레저 적개복이 다시 한번 이게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죠. 인력 수요가. 근데 이제 점점점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이다. 채용 공고 비율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채용 공고 취업할 사람들 다 했다는 미국의 판단이 선 거죠. 비농업 급여도
농업을 제외하고 급여 평균도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 2019년 평균에. 한때 폭증했던 시기가 있었죠. 한국도 뭐 연봉 1억이다, 2억이다 인센티브를 많이 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노동 참여율 또한 올라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건 취업이건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은 보시면 더 빠르게 성장한 임금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폭등하다가 이제 가격 상승 속도, 인플레이션이 따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당 수입과 소비자 가격 인덱스가 지표가 어느 정도 맞춰짐으로써 임금이 오른 거와 인플레이션율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지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 가격 상승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때 고금리를 선택했고 성장한 임금은 이때 저금리였는데 이제는 금리가 한 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인도의 한계점이 나타나네. 인도의 G20 한계점이 뭐냐면 G20 한계점이 인도의 글로벌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G20이 선언문에서 지금 러시아 갈등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왔으면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인도 모디 총리가 아직 인도가 글로벌 리더는 아닌 거예요. 글로벌 리더가 되기엔 한참 멀었다는 게 그 도발해가 사실 그 중국과 러시아를 회담장에 못 앉힌 게 굉장히 큰 못 앉히게 한 게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없죠. 한국이 G20이나 G8 이런 글로벌 할 때 안 온 적이 없거든요. 한국도 했었는데 그 당시 한국도 문제 많았어요. 뭐 그 북한에서 뭐 소니 많이 하고 난리 났었는데 다 왔는데 인도가 못한 것이 사실 인도가 이제 중재력이 좀 약하다, 정치력, 정무감각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리들은 갈등에 대한 성명이 회담의 주요 고착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도 발표도 못하는 거예요. 성명 발표 못하는 G20 가가지고 뭐 그 뭐냐 인도 뉴델리 관광 수준밖에 못하는 건데 뉴델리 20개국 정상들은 토요일 경제적 피해를 비난하는 선언을 만장일치로 지지했지만 날카로운 물고 삭제했죠. 사우디도 이제 슬슬 잘 사니까 이 여유 보세요. 중동 국가 요즘 분쟁도 없고 너무 좋죠. 러시아 너네 중동은 웃고 있죠. 중동은 왜냐면 요즘 분쟁도 없고 2천억 들여서 축구 선수 사들이고 재미 좋죠. 중동 이제 유럽 국가한테 너네 우리한테 난리쳤지 잘해봐라 이렇게 이 여유 보세요. 미국 너 잘해봐라 이러고 인도는 왜 내가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 이제 해명하는 거죠. 사우디 왕자는 내가 좀 불러줄까? 그 중국이랑 인도 애들 우리 G20 다음에 사우디에서 할래? 이러고 있는 거죠. 사우디 부산 이제 엑스포 이제 부산이나 사우디가 정해야 되는데 또 다른 주요 발표는 바이든과 동맹국들이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통로를 건설하는 계획. 미국이 중국 국제 인프라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남부에서 인도 쪽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전선을 나타냅니다. 이거 뭐 돈 많으니까 하면 되죠.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좀 망했죠.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는 아랍에미레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돈 많으면 이제 기여야죠. G20이 끝난 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9월 11일 국빈 방문을 위해 뉴델리에 머물 예정입니다. 바로 사우디랑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전략을 잘 세운 게 그나마 제일 잘 나가는 국가에게 좀 잘 대접해줘가지고 인도의 역할을 좀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최근에 사우디가 굉장히 지금 돈이 많아지면서 한국에도 지금 에미레이트 행을 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텍사스도 태양열 및 풍력 발전에 되게 그 태양열 부작용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가뭄 이걸 또 그 씻어야 되죠. 태양열 패널을 천연가스 덕분에 정전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결국에는 가스가 지금 효율이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오스틴의 전력성 전경, 텍사스 전기신뢰성위원회는 현재 폭염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로 인해 에너지 절약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이 잘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햇빛 잘 비치는 텍사스도 이렇게 힘들 정도면 전력 부족과 긴급한 전기 절약 명령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러니까 텍사스 햇빛으로 유명한 텍사스도 태양열이 이렇게 잘 그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높은 수요, 낮은 풍력 발전량, 일몰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 감소로 전력망의 운영 예비력이 낮아졌고 결국 주파수가 낮아졌습니다.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운영 축소.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에어컨 끄세요. 이러면 확장 나죠. 내일 해야지 내일이 없어요. 참고로 이 세상에는. 텍사스의 정유 공장, 제조 공장 및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태양열이나 풍력 모두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밤에도 일해야 되는데 그냥 게으른 사람들은 내일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데이터 센터 꺼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해? 밤에 와이파이 안 쓸 거야? 게으른 사람들은 밤에도 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 많으면서 남에게 그 일할 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천연제 이 환경론자들이 좀 게으른 게 있어요. 텍사스 전력 부족 사태는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강행하는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다가올 일의 전조입니다. 실제 가뭄과 달리 전력 부족은 정부에 의해 발생하며 정부에 의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고 그 물은 또 부족하지. 그리고 막상 태양열 효율도 안 나오죠. 밤에 꺼야 되지. 껐다 켰다 하면은 그만큼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경제 성장이 기아 퇴치의 1순위인데 사람들이 뭐 그냥 친환경주의자들은 조금 약간 럭셔리, 솔직히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통신과 어느 정도 동떨어진 건 가능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지금 솔루션을 내놓음으로써 정치적 인기도 급락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급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곡선의 매력에 집중하는 럭셔리 건축 보시면은 요즘에 특히나 럭셔리 건축, 럭셔리 부동산이 이런 인테리어를 많이 쓰시죠. 한번 볼게요. 곡선의 매력, DDP 같네. DDP 보시면은 굉장히 모던하고, 특히나 그 요즘에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반 주택 산 다음에 겉을 이렇게 바꿔버리시더라고. 중국 하이커라고 하네요. 한국 DDP 보고 따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건축에서 곡선은 직선보다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목재, 강철, 건축용 보드 등 건축의 원자재는 원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어야 되고, 최근 몇 년 동안 아치 곡선 모든 종류의 굴곡진 형태가 고급 건물 디자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의 디올 디자인도 이렇게 되어 있고 루이비통도 이렇게 되어 있죠. 노스런던의 하우스 리퀘스트 프로젝트를 설계한, 한국으로 따지면 러브하우스겠죠. 앨런은 이 과정에 대해 정말 놀라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곡선이 들어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귀하니까. 이런 건 좀 저렴하게 잘 곡선을 한 것 같고, 아일라 골프 클럽 하우스, 이게 인스타그래머블, 인스타 찍기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 SNS에 사진 올리기 좋은 곳이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요르단 아카바에 있는 건축가 체드 오펜하임의 아일라 골프 클럽 하우스는 굉장히 멋있죠. 이런 데 가지고 사진 찍으면 잘 나간다는 그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셴진, 굉장히 또 곡선을 잘 활용했는데 약간 중국 감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요건 베이징 종축의 섬전, 이거는 좀 사진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한국도 할 수 있죠. DDP가 나올 것 같은데 DDP를 왜 안 넣어주지? 루카스 LA 엑스포지션 파크, DDP를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이커의 구름 풍경. 근데 실제로 중국도 요즘 건축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획일성과 대량 생산에 의존하는 산업시장의 잔재, 직선을 정사각형의 대량 생산 건물을 비판합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었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유기적인 건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멋진 곡선을 짓는 게 참 미래지향적이긴 해요. 그 우주 시대 같기도 하고. 독일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 한국에도 이거 전시가 돼 있다고 해요. 폭스바겐 매장에 전기차. 근데 스타일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잘 만들긴 하는데 약간 테슬라 따라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정쩡한 스탠스가 있더라고요. 예전 골프는 참 예뻤는데 지금 골프도 괜찮긴 한데 생각보다 독일이 전기차를 약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에너지 비용 상승, 중국과의 경쟁, 전 세계 상품 수요 감소로 인해 유럽의 산업 강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독일 경제는 가장 중요한 제조업 부분에 약세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위축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독일 전기차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가스차 타면 되는 걸. 보면은 지금 독일의 산업 중에서 에너지 인텐시브, 그리고 독일이 또 가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거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비용이 폭락할 수밖에 비용이 폭등해서 가치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독일 공장 생산량은 2020년 5월 이후 그 어느 달보다 8월에 급격히 감소해서 지금 8월에 되게 많은 걱정을 겪고 있고, 또 독일이 중국과 경제를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중국이 지금 8월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독일도 그냥 같이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독일 가계의 소비력이 약화되었죠. 인플레이션의 직격탄도 같이 맞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직격하는데 차는 잘 안 팔리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고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러스 드라 루비아는 서비스 부분에 전체 경제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낙관론은 서비스 부분이 상당한 속도로 위축되면서 단명했다. 솔직히 독일이 서비스업이 유명하지 않죠. 독일이 뭐 약간 유머 없고 재미없는 거지, 유머 없고 재미없는 나라로 유명하지 서비스업이 뭐 유명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지면 독일이 지금 원래 무너지는데 다른 나라들이 뭐 독일 차를 사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독일이 그냥 하락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많이 사줬는데 중국도 이제 뭐 차 살 돈, 부동산 주담대 갚다가 쓰러진 판에 차 살 돈도 없죠. 그리고 전기차 자체는 미국 사람들은 전기차 테슬라 사고 말아버리고, 모로코 대참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네 자릿수를 넘어가면서 하이 아틀란스 산맥에서 템블러를 강타했어요. 마라케시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로코가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나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여기가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로코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심각한 지진이 강타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한 피해를 입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집에 대한 강도가 별로 크진 않았다고. 여기 집이 약간 호술하게 지어져 있었는데 순식간에 강타해버린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보시면은 이 박살난 집을 보시면 안에 아무것도 없죠. 철근이라든지 그냥 단순 벽돌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모습. 희생자가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손상된 모습, 높이 올라간 것들은 굉장히 많이 손상됐고 지금도 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도비 블럭, 보강되지 않은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에 있어서 흔들림에 매우 취약하다. 보시면은 지금 그냥 벽돌로만 쌓아 올린 걸 다 볼 수 있죠. 그냥 흙과 벽돌. 근데 이게 예전에는 관광지로서 유명했는데 모로코가 사실 그렇게 못 쌓은 나라는 아닌데 아마 이게 전통적으로 그냥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강탈한 걸로 보여요.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군의 항공기, 드론, 엔지니어링 장비를 갖춘 수색 및 구조팀을 배치해 지역 당국과 함께 구조활동을 주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냥 뭐 이게 아무것도 없는 흙과 모래로만, 벽돌로만 만든 거죠. 굉장히 피해가 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구조대를 급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도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파악이 되네요. 이번에 얕은 깊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컸다고 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지와 산악 지형에서 약간 생각보다 모로코가 좀 잘 살기 때문에 중고층 빌딩이 좀 있었는데 그 중고층 빌딩이 단순 벽돌과 모래로 보강한 정도라서 순식간에 이렇게 대형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네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로 칩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하는데, 참고로 반도체 플러스 초운도체도 지금 엄청나게 제한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반도체는 기타 첨단 기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첨단 기술 확보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결과는 미국과 전 세계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초운도체 플러스 알파로 지금 애플이 난리가 난 것도 자기 화웨이 신제품 나오니까 자기네 칩을 넣은 7나노미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시비를 걸어보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맞서 지금까지 가장 큰 대응책 중 하나인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AI 시스템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RTX 시리즈가 있어요. 40, 뭐 60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좀 희한한 회사예요. 대만과 중국계 분들이 많고, 또 약간 온건한 글로벌에 온건한 관점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맞긴 한데, 이제 이게 없으면은 이 그래픽 카드 칩셋이 없으면 AI가 현대 최신 AI들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버리니까 중국이 AI도 끊기고 지금 자율주행 차, 전기차 뭐 온갖 게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구형 칩들만 공급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트럼프는 오히려 유화적이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로 막아버리니까 사람이 못 버티는 거죠. 보시면은 스마트폰 회로 기판인데, 생각보다 근데 중국의 제품들이 성능이 안 좋다고 유명했어요. 그리고 지금 화웨이는 좀 좋다고 하는데, 신제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30% 정도 뒤쳐져 있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데 애플하고 상대할 수가 없죠. 오바마부터 트럼프,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수출 통제 역사는 즉흥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미국은 즉흥적인 대응을 넘어 전략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전략이 사실 전략이 있긴 한데 전략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건 경제 전쟁이나 다를 바 없는 그 말려 비틀기 게임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 중국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또 치닫기 마련이고, 이번에 애플 먼저 시비 걸고 그 다음 바로 또 엔비디아에 시비를 걸겠죠. 테슬라나. 9월 12일이 어쨌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 발표일에 맞춰서 시비를 걸었으니 테슬라 모델도 이제 출시되기 직전에 또 한번 시비를 걸겠죠. 북유럽의 부자 과세 시대가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조치 검토.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최근 북유럽 전역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슬롭다운 10년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긴 했거든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경제 성장을 이루면 또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이제 세금 걷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지금 다 그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죠. 내린 세금도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모두.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그 세금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과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이기 위해 부유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금에 대한 이슈는 항상 많은데, 근데 사실 좀 치사하긴 한 거죠. 못 나갈 때 인하해줬다가 잘 나가니까 거두려고 하면 지속성도 없는 거고요. 헬싱키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및 정책 포럼 EVA의 경제학자 산나 쿠로네는 전화로 이제 왼쪽 정부가 집권했으니 더 많은 왼쪽 정책을 기대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긴 했는데, 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는 상승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많아진다는 거니까요. 현재 모든 국가가 증세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역내 모든 국가에서 다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퀴즈, 노르웨이가 쥐어짠다는 거죠. 부유층을. 홀드 아웃, 핀란드 수정. 이러한 세금을 시행하기 어렵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결국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재무부 또한 공고에 좀 소수를 타겟으로 징벌세를 매기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덴마크의 이득. 코펜하겐에서 기자를 만나 주식시장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큰 이익을 얻을 경우 소액 세금을 추가 납부해달라.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돈을 더 내라. 내려가면은 한 번도 보상해준 적은 없죠. 당연히 어느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치사한 정책이긴 하죠. 홀드아웃, 스웨덴. 이 제안은 의회에서 거의 지지받고 못하고 있죠. 왜냐면 올랐을 때 세금을 거두게 되면 내렸을 때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 요구가 밀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공정에 대한 센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내려갈 때 보상해주지 않는데 올라갈 때만 걷어간다? 이러면은 정권이 유지되기 힘들죠.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광고 산업은 2023년에 올해 5%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미디어 광고업 산업도 예측하고 있어요. 채널 확산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건데 이제부터 광고의 시대가 우상향한다는 거죠. 이 알록달록한 거 보세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마이애미 마케터를 위한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컨센서스를 개발했죠. 작년에 6.5%에 비해는 약하지만 엄청난 거죠. 올해 무슨 뭐 폭락한다느니 세계에 종말이 온다느니 하더니 그런 건 없었죠. 전통적인 출판 및 TV 광고와 같은 카테고리는 예상대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TV는 약간 하락세이긴 한데 이제 이 SNS 광고료가 급증하면서 광고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광고 산업 성장은 특히 리테일 미디어 카테고리에서 급증했고 미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중국 광고주 증가, 소규모 기업이 자체 미디어를 대량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구매 도입, 이 모든 것이 두 자리 성장수에 기여했으며 이러한 요인 중 일부는 앞으로 계속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광고 산업이 성장될 것이고 좀 더 개인화된 스몰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광고비가 급증하면서 TV 광고료는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광고료를 인상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애드위크 비즈니스 전문지에서 말하고 있네요. 미국에 이제 사람들이 경기 급상승에 다시 배팅하기 시작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 경기 과열 우려를 월스트리트에서 미국 금융 전문가들이 경기 과열을 우려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된다 이거죠. 자산 가격이 드물게 양수 데이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급등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한국의 뭐 초연도체도 마찬가지죠. S&P 지수 하락 가능성이 22%인데 그러니까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침체가 반드시 온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민망하니까 동결 혹은 이제 급상에 승에 배팅하기 시작했는데 웨스트필드 페어 쇼핑몰 애플 매장 보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이폰 15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예정입니다. 자산 클래스 전반에서 경기 침체 확률이 적어졌는데 작년에 10월에는 사람들이 망한다 했다가 지금 바로 그냥 태세 전환한 거 보이시죠? 안 망할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이거는 경기 침체 하락은 없을 것이다가 뭐냐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냥 상승한다는 말을 그냥 애둘러서 말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경제 지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다시 한번 광란의 시대로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BMO 웰스 수석 투자 전략가 육유마는 메모에서 우리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사이클 일부에 있으며 배드 뉴스 이스 굿 뉴스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금리 안 올릴 거니까 그냥 같이 폭등해버리는 시기가 있었죠. 최근 1년간이 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 연준 파월의 전략 실수죠. 그러니까 파월이 생각보다 경제 감각가 많이 없어요. 이분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 법대 평생 법하다가 그냥 왜냐 금리라는 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 백날 분석해봐야 정치인들 가가지고 그 금리 1% 올릴게 하면 그냥 냈다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예요. 주가도. 블룸버그 전략가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는 모든 것이 나쁜 곳으로 가고 있지만 위험자산은 열반과 같은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일종의 경제 및 시장에 뭐 나쁜 곳에 남는데 뭐 신과 함께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폭발적으로 상승하려는 지금 폭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항선이 이쪽에 있으면 위에 이제 폭등하려고 하는 그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리처드 번스타인은 더 강한 성장 환경에서는 더 큰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어져야 되며 시장에 더 많은 금리 인상과 쌓여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저축률도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금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애매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금리 인상하면 일반 사람들은 좋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더 좋죠.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로소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그럼 10% 때리면 자산 가격이 하락해. 그럼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통장에 넣어도 10억 생기고 자산 가격 하락하면 그때 사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정치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